자칫하면은 되게 이제 무례하게, 이 양면성은 공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한 하나의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고 있고, 저는 마음이 이렇게. 안녕하세요. 문서의 신 백승권입니다. 오늘은 지난 5월 6일 백상예술대상에서 TV 부문 나무조연상을 받은 DP의 조연철 배우의 수상소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수상소감이 발표되고 SNS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에서 이 조연철 배우의 이제 수상소감을 되게 의미있게 이렇게 조명을 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유튜브로 직접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움직였는데요.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를 처음부터 끝까지 믿어주신 한준희 감독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하고 호흡을 같이 맞춰주신 교환이 형, 혜인씨, 승호 배우님, 홍경 배우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상소감에서 이제 의례적으로 나오는 인사말이죠. 인생이라는 게 약간 웃기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 아버지가 투병 중이세요. 이제 아버지는 투병 중이에요. 죽음을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는 불치병에 걸린 아버님이 계시고, 조연철 배우는 수상을 해서 축하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하지 않고 웃기다는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이 자칫하면은 되게 이제 무례하게 들릴 수가 있죠. 근데 조연철 배우의 이런 표현은 전혀 다른 뉘앙스로 우리한테 전달이 됩니다. 이건 아마도 조연철 배우의 독특한 어떤 캐릭터와도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요. DP에서도 보면은 천진하고 또 인간적인 그런 조일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군대 내 어떤 이제 폭력 사건에 자기가 휘말리면서 전혀 다른 얼굴로 이제 바뀌죠, 그죠? 그리고 자기를 폭력의 수렁에 빠뜨리게 만든 병장을 찾아가서 그 병장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거기서 정말 어떤 악마와 같은 모습들을 보입니다. 조연철 배우는 이렇게 양면의 미학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커에 나오는 호아킨 피닉스의 이제 이 조연철 배우를 비하하기도 하죠. 근데 잘 보시면은 이 양면성은 비단 이런 배역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되게 유아틱하죠, 그죠? 유아틱한 목소리인데 수상소감 내용을 전체를 들어보면 굉장히 철학적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비유를 보면은 되게 또 천진스러운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천진스러운 비유 속에 되게 심오한 철학이 담겨 있어요. 조연철 배우의 매력이고, 우리가 이 수상소감에 대해서 뭔가 마음이 격동하는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웃기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 전혀 무례하게 들리지 않는, 왜냐하면 전체 상황 속에서 너무나 조연철다운 그런 표현이 됐다는 거죠. 하나하나의 말 자체는, 텍스트는 그것만 딱 떼놓고 보면 무례해 보일 수 있지만, 전체 맥락, 어떤 컨텍스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것이 무례하게 보이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도 이 메시지를 생각할 때 감안해야 될 중요한 요소 같습니다. 아마 진통제를 맞고 이걸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자리에서 사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뭐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죽음을 앞둔 아버지에게 조금 용기를 드리고자 잠시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축하를 받는 자리에서 가족의 좀 비극을 이야기하는 건 쉬운 것이 아니죠. 조연철 배우는 아버지의 고통, 아버지 죽음으로부터 엄청난 걸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 개인적 비극으로부터 어떤 사회적 비극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죠. 그 문제를 또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인간에 갇혀있는 시선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생명의 시선으로 이렇게 또 확장하고 있어요.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 보편으로, 그 다음에 또 인간으로 시작해서 자연 전체로, 이 짧은 수상소감이지만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이 그냥 사적인 이야기지만 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공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밑바탕이 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빠 보고 있을 줄 모르겠는데 아빠가 눈을 조금만 돌리면 마당 창밖으로 빨간 꽃이 보이잖아. 그거 할머니야. 할머니가 거기 있으니까 아빠가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죽음이라는 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단순히 존재 양식의 변화인 거잖아.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이거 승화라고 하죠. 카타르시스라고도 할 수 있나요? 전혀 다른 차원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마당의 꽃이 할머니고 할머니가 아빠를 지키고 있어 라고 하는 것, 죽음은 존재 양식의 변화잖아 라고 하는 것들이,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제 뭔가 굉장히 우울하고 슬픔에 갇혀있던 생각으로부터 이렇게 확 해방되는 느낌들을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조배우의 이제 즉흥적인 얘기가 아니라 코스모폴리탄 잡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도 이 비슷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매일 목련을 지켜보는데, 목련이 겨울 동안 자기 줄기에서 수액을 순환시키고 겨울 눈을 띄어 그 안에서 겨울을 이겨내고 봄에 꽃을 피우고 꽃잎이 떨어진 자리에 열매를 맺는 작동 방식 안에 사랑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은 때가 있고 때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몫을 성실히 해나가는 흐름 안에 근원적인 사랑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이걸 인류애라고 생각했었는데 약간 더 넓혀지고 있나 봐요. 인류, 그러니까 인간만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저 나무들 안에 사랑이 있고 저한테
다 기다리면 된다라고 말했던 그 삼방선에도 일종의 사랑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나 저러나 사랑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조현철 배우는 이제 우리가 이걸 뭐 범신론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모든 생명과 대화를 하고 있고 그 생명 가운데서 아빠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 고통이 갇히지 않고 더 이렇게 넓게 존재 양식의 변화라고 이렇게 더 넓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내 장편 영화였던 너와 나라는 작품을 찍으면서 나는 분명히 세월호 아이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 그리고 그 영화를 준비한 6년의 시간 동안 나에게 아주 중요했던 이름들 박길래 선생님, 김용군 군, 변희수 하사, 그리고 잠시만요.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이경택 군, 외할아버지, 할머니, 외삼촌, 아랑스, 그리고 세월호의 아이들, 특히나 예진이, 영은이, 슬라바, 정모, 나는 이들이 분명히 여기에 있다고 믿어. 자, 이렇게 아버지의 이제 고통으로부터 우리 사회의 고통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통 가운데서도 가장 아픈 고통의 지점을 이렇게 다 짚어내는 것 같아요. 예전에 도업스님한테 들었던 얘기가 한 토막이 생각이 납니다. 도업스님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자네는 세상의 중심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나? 제가 이제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세상의 중심이 백악관인가? 아니면 유엔본부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막 굴리고 있는데 도업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픈 곳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야. 우리 몸을 생각해봐. 우리 몸이 어느 부분이 아프면 어떻게 되겠어? 온 신경이 다 그 아픈 데로 다 쏠리지, 그지? 거기가 중심이 되는 거야. 지금 여기서 말했던 하나하나 이름도 세월호 아이들, 박길래 선생님, 김용준, 변희수, 바로 세상의 아픔의 중심이자 또 세상의 중심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호명해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통 명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 명사로 이야기함으로써 그 비극성이 더 우리한테 절실하게 다가온 겁니다. 이 사랑의 표현은 보통 명사와 추상 명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고유 명사로 사랑의 표현을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요, 박길래 선생님이 누군지 또 이경택 군이 누군지는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뭐 김용균 군이나 변희수 하사는 아마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다 아실 텐데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걸 찾다 보니까 조현철 배우의 큰아버지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 전태일 평전을 썼던 조영래 변호사가 이제 큰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조현철 배우의 이제 아버님은 조중래 씨인데 공해연구회를 이렇게 만들고 굉장히 대표적인 환경운동을 했던 분이더라고요. 이런 가족의 배경이 나오고 이 집안들이 대체로 이제 어떤 우리나라의 소외된 사람들, 뭐 여성의 문제나 소수자의 문제나 이런 것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구나라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역시 그런 이제 베이스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박길래 이분은 서울 상봉동 이제 삼표 연탄공장 인근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탄가루를 계속 마시며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진폐증에 걸렸고, 진폐증이라고 하는 걸 이제 또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갖고 이제 삼표 연탄 공장하고 소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큰아버지 조영래 변호사와 이제 아버지 조중래 공해연구회에 이 아버지가 이제 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진폐 판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그냥 자기 개인의 어떤 비극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공해를 이제 추방하는 운동, 환경운동가로 이렇게 살다가 58세 되게 짧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고 하네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공해를 뿌리 뽑지 못하면 우리 삶이 뿌리 뽑힌다. 자기 그 가족의 삶 속에서 연결된 이런 분의 이야기를 또 호명을 할 거고요. 또 이경택 군도 우리가 잘 모르죠, 그죠? 보니까 이 조현철 배우가 공주 한일고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 한일고의 1년 후배래요. 근데 이 이경택 씨가 학교 폭력이 원인이 되어서 일가족이 자살을 했고, 근데 이경택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또 2개월 후에 다시 또 이제 음독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학교 폭력의 가장 어찌 보면 비참한 희생자인 것이죠, 그죠? 이렇게 이제 자기 삶 속에서 박길래와 이경철을 이렇게 호명을 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이제 큰 울림을 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란스러운 일 잘 정리하고 도로 금방 가겠습니다. 편안하게 잘 자고 있으세요.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떠올렸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어떤 고통으로부터 사회적 비극을 이끌었죠. 그리고 다시 또 아버지한테 돌아가죠, 그죠? 이 감정선 자체가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아버지의 문제로 가는 것이죠. 이 대목을 보면서 이제 또 이 코스모폴리탄 인터뷰 한 대목을 더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2016년 2월에 어떤 사고를 계기로 죽음을 실감했어요. 언젠가는 모두가 죽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것도요.
죽음 앞에서 아름다움과 공포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해 4월에 세월호 2주기가 가까울 무렵 꿈을 꿨는데 광화문에 있는 애들 영정 앞에서 내가 꿨던 아름다운 꿈 얘기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 존재 양식의 변화일 뿐이야 라고 하는 이런 세계관이 여기도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삶과 죽음을 아울러 보고 그 다음에 개인의 비극으로부터 또 사회적 비극, 그 다음에 또 인간의 문제로부터 범생명의 문제로까지 이 짧은 수상소감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고 있고, 또 이걸 읽고 나면 마음이 이렇게 짠해지면서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됩니다. 예. 앞으로 이 조연철 배우가 이렇게 수상소감에서 보였던 그의 어떤 고유한 페르소나, 또 그의 어떤 철학이 어떻게 연기로 또 나타나게 될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글쓰기를 자유롭게 문서의 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